뭐 사상 최대로 집값 그리고 전세값이 오른다는 보도가 계속 되니까 뭐 시민단체로도 상담 전화가 오는데 전세값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건데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장 2년 동안만 임대차를 보호하고 그 안에 5%까지만 전세금이나 월세를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면 100%를 올리든 200%를 올리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데 집값하고 전세값이 그렇게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결혼 절벽 말씀도 드렸는데 작년에 혼인 건수가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42년 만에 최저치인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 집값 마련의 부담,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가 너무 과도한 사회에서 결혼을 아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출산율 꼴찌로도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결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예,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해왔던. 예. 특히 이제 혼자 살 때 드는 비용보다 둘이 살게 되거나 아이가 생길 때는 비용이 곱절로 오르게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인데 치명적인 게 집값인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계획 조치도 하고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집값의 하향 평준화라든지 전세나 월세를 확 잡겠다라든지 이런 언급이 공약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시그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박원경 기자가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취재 파일 통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시그널이 없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다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좀 반향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제목의 배경이 뭡니까? 안진걸 처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예상들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서 이제 예상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는 출범하고 나서 물론 이제 인수위가 없이 급격하게 갑자기 들어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난히 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부동산이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언급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왔던 주택 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저 시그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 지금까지 주택 기조를 이어간다는 시그널이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단순히 그런 말씀하신 시그널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장의 차원의 문제가 있나요? 물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가장 상승폭이 큰 지역들이 재건축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재건축 지역들의 초과이익 관수제가 올해까지 이제 유예된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내년부터 부활을 하는데 올해 이제 그 사업들을 빨리 추진을 하고 있으니 그 초과이익 관수제가 도입되기 전에 이제 투자를 하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탄핵 정국을 지나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됐으니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최근에 이렇게 집값이 오른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자기들도 도저히 이 정도까지 오르는 거는 진짜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도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사람들이 심리 때문인 것 같다. 그럼 그 심리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 경제가 뭐 수출도 요즘 잘 안 되고 내수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믿을 것은 주택밖에 없다. 부동산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새 정부가 다른 조치들을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처음 이제 취임 초기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주택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은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심리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라는 말을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실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값이 이렇게 뛰다 보면은 사실 이제 너무 이제 비싸졌기 때문에 집값을 구할 수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집값이 도망가는 기분이 들고요. 자, 여러 또 전문가들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택 공급률이 100%가 넘거든요. 인구수보다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시장 경제 원리로 보면 공급이 많으니까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1인당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국민 절반이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절반은 집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사실 이분들이 소득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펼쳤던 정책이 빚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빚을 많이 줄 테니까 집을 사라는 겁니다. 집값은 오를 테니까 사놓는 게 유리하다는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그널이 없다는 게 그런 생각으로 하다가는 앞으로 안 된다.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도 할 거고 공공임대주택도 계속 늘려가지고 집을 안 사도 되니까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값이 상승할 걸 기대하는 정책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주셔야 된다. 안 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결국은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한 한국 사회에서 소득이 늘 것은 금수저들이 아닌 나머지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는 네. 집값이 그럼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빚내 사자. 네. 현 정부도 비슷하구나. 네. 이렇게 되니까 오르는 겁니다. 제가 분석하기는 그렇거든요. 사실 이제 돌아보면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TV 토론 같은 거 할 때도 유독 이제 부동산 문제가 거론이 잘 안 됐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항상 이제 이게 선거 때마다는 중심 주제였는데 말이죠. 되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랑 연관이 되어 있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어떤 개발 정책을 할 거냐 그리고 주택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논쟁이 뜨거웠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선거 때는 TV 토론이 6번 있었는데 한 번도 부동산 정책은 이야기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건 굉장히 조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돼 있었나요? 그래서 그랬나요? 안정이 됐다라고 뭐 일각에서는 보는 시각들도 있긴 네. 하겠지만 2014년부터 해서 다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던 상황이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또 무리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근데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뭐 생각해 보자면은 사실 이제 경제부총리 청문회도 뭐 어제 그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사령탑을 아직 만들지 못한 상황이어서 좀 이제 그 뭐 그냥 대책 없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대출 규제라든지 대책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은 새 부총리 후보는 일단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역시 이제 관심은 그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든지 총부채 상환 비율 같은 이런 데 대출 규제에 다시 들어갈 것이냐, 더 옥죄할 것이냐 여기 이거 같은데요. 예, 결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어서 네. 빨간불 계속 경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빚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수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출 대기업으로 먹고 살던 시절이 지나서 결국은 내수가 살아날 경제가 산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빚을 갚거나 아니면 집값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전월세 비용을 내는데 대부분 비용을 쓰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TV, DTI 그보다 좀 더 뭐 강력한 DSR 정책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빚내서 집 사는 걸 막겠다는 거고 가계부채 증식을 막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집값이 조금씩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 있는 건데 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확실하고 정부의 의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 후보는 신중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는 기조처럼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값이 폭증하는 것이 심각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네. 저라면 이렇게 해야 될 건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국민 절반이 집이 없어서 불안하고 그분들이 집값 하향 안정화를 바라고 있는 건데 네. 명확히 우리 정부의 기조는 집값 하향 안정화다. 집이 부동산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집 없는 국민들께서 빚내서 집 사지 말아라. 그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담이 될 거다. 이자 부담이. 네.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 시프트가 20년을 안 쫓겨나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전국적으로 공급하겠다. 네. 주거 밀집 지역에. 네. 그다음에 전월 상한제에서 민간 임대차에서도 전월세나 월세 폭등을 막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투기 수요가 계속 살아나는 거죠. 네, 예상 밖으로 이제 이번 부동산 시장의 이상 기류는 사실 이제 그동안 심화됐던 이제 양극화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른바 강남에서는 갭 투자라고 해갖고 네. 이렇게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죠. 뭐 집을 네, 사는 네. 뭐 그런 투자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그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네.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뭐 유망하다. 이제 그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지금도 계속 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면 시장에서는 계속 집값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움직이는 동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안 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는 반드시 뭐 집값을 하향 안정화해야 된다 아니면 네. 뭐 잡겠다라고 뭐 정부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방향성이 어떠하다 이런 건 좀 네.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집을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제 정부의 뭐 신호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잘 명확하지 못해서 집을 그럼 조금만 1년 있다 사야지라고 네. 하다가 그 사이에 집값이 엄청 올라 버려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그 반대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방향성에 대해서만은 좀 확실하게 좀 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그 주택 관련 대출 여건이 좀 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바 갭 투자라는 걸 하는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담보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제 그 극단에 있는 뭐 서민층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또 반사되는 뭐 전세값 상승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 우리 보건사연구원 조사로도 네. 전세값, 집값 계속 뛰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히 전세값은 서울시만 해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이제 3억이 넘어간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헷갈릴 수 3억? 매매가? 아닙니다. 지금 전세가가 3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평균 전세가. 네. 단 평균 전세가라면 서울 시내 조금 교통 좋은 데는 4억, 5억까지 전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서민 주거 안정 운동을 계속 해온 사람이니까 그 항상 공인중개사 사무실 지날 때마다 매매가하고 전세가 이렇게 그 A4 용지로 붙여놓잖아요. 네. 아파트 단지라든지. 근데 예를 다세대 다가오는 아직 3억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지만 웬만한 아파트는 지금 3억이 다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 사기도 어렵지만 전세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전세로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안 생긴다 해서 월세로 지금 급격히 또 전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월세의 전환은 어떤 문제를 냐면 월급 200만 원 이하만 받는 우리 국민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월세 50에서 100만 원만 내도 네. 소비 여력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수 침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이해가 되고 네. 또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정부 정책대로 막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값 상승되는 걸 원하는 건 맞지만 네. 거기에는 계속해서 집이 그렇게 계속 투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정책 포커스가 집이 없는 절반의 국민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분들에게는 집값이 하향 평준화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월세의 안정이 절실합니다.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확실하거든요. 공공임대주택만 제대로 늘어나도 집값이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네.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호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내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고 네. 전월세 상한제를 해서 서민들이 집을 안 사도 굳이 사실 전월세 이렇게 오르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 앵커님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전세 이렇게 오를 거야 차라리 집 사버리겠다 이런 분들 있죠. 그렇죠. 예. 빚내 사버리겠다. 네. 여기서 가계부채가 늘어나 하우스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아니다. 전월세 안 오른다. 폭증 맞겠다. 그러면 네. 집 굳이 안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기 수요라 허위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가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이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자, 샵 1035로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청취자 이재철님은 솔직히 말해서 월급을 모아서 어떻게 집을 삽니까?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해 주시고 2주택 이상 중과세 해주세요. 투기 세력만 반드시 잡아주세요. 부동산 정책 해결해 주시면 내수경제, 결혼, 출산, 인구 절벽이 해결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동이 본격화되면은 전세 수요가 더 늘면서 사실 전세값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짚어볼 부분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한 부분인데 지난해 혼인 건수가 30만 건 아래로 급감을 하면서
연간 결혼 건수가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역시 이제 이런 그 결혼에 따른 그 비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제 주변에만 봐도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요. 근데 거의 다 생각을 하는 게 집안채는 나이가 또 30대 중반으로 접어드니까 네. 집안채는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생각처럼 또 집안채를 구하는 게 굉장히 또 힘든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시기를 또 놓쳐버려가지고 결혼을 또 계속 늦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건수 42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네. 실업하고 집값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혼집 준비에 예비부 헐이 더인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거든요. 전세금이 20년 전보다 4배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대출 소득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네. 월급 200만 원 이하를 받는 국민이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세금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당연히 늘어나죠. 네. 신혼 여성들만 대출 경험이 1995년에 8.7%에 불과했는데 2015년에는 40% 가까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 대출이 일상화된 겁니다. 네. 가계부채가 1300조가 되는 데는 내수가 이렇게 침체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갈 것이냐. 네. 그럼 계속해서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금수저들만 살만한 사회가 됩니다. 근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 흑수저를 위한 세상을 선포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시그널을 계속 안 주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SBS 마부작침에도 나온 것처럼. 네. 그리고 지금 또 집값이 뛴 원인 중에 이제 방금 재건축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일부 집값도 뛰고 전세값 뛰는 원인인데 서울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하거나 일부 시범 사업으로 선포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오세훈 시절에 있었던 폭력적 뉴타운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도시 낙후 지역을 재생한다면 분명히 그 부분의 집값이 뛴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걸 이제 서로 우리 지역도 해달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도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은 어찌됐든 집값은 뛴다는 신호로 네.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사업 취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집값을 전국적으로 띄우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 네.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벌써 발빠른 분들은 도시재생사업 이제 후보군들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지역에 벌써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청취자 8587님은요, 10수년간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처럼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은 공연불이고 씁쓸합니다 하는 좀 냉소적인 반응 보내셨고요. 7683님은 집값을 올리는 것은 부동산들의 장난이다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947님은요, 꼭 서울에서 살아야 되나요? 하는 또 글을 보내셨는데, 지금 우리 집은 32평인데 2억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 3억이라고요. 인천으로 오세요 하셨습니다. 이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런데 지금 결혼 절벽 얘기를 저희가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런 아까 보건사회연구원 통계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평균 자가 구입비라는 이제 항목으로 보면은 1995년 이전에 결혼한 지금 이제 기혼 여성 부부겠죠. 평균 7,364만 원을 집값을 했었는데 2010년에서 2015년 결혼한 부부는 얼마냐면은 1억 5,645만 원 평균 이렇게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5년 이전에 비해서 이 결혼할 때 2배 이상의 신혼집 비용이 들어간다.